오늘은 삼국지 23번째 시간이에요. 오랜만에 돌아온 삼국지 이야기라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루즈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부터는 진도를 팍팍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애매한 내용들, 임팩트가 없는 내용들 싹 다 팍팍 빼버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진도가 좀 느릴 수도 있어. 원래 사는 게 그렇지 뭐. 아무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중에서 벌어진 싸움 이야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 파촉 지역, 특히 익주와 바로 붙어있는 남형주를 치기 위한 유비와 유비의 동맹 손권이 익주를 삼킬 것을 두려워한 조조가 유비 손권보다 한 발 앞서 한중의 장로를 정벌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이런 조조의 진군에 지레 겁먹은 익주의 유장이 보호 세력으로 유비를 불러들임으로써 조조의 한중 정벌이 역으로 유비에게 익주를 꿀꺽할 수 있게 해주는, 다시 말해 입촉의 발판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한중을 치러 가는 조조의 병력에 위협을 느낀 양주 서량의 세력, 즉 마초와 한수가 조조군을 공격하게 되었다까지 이야기했었죠. 자, 이제 조조와 유비 그리고 유장 사이의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뜬금없이 조조가 한중을 치는데 갑자기 나타난 마초와 한수는 누구인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마초, 한수 두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인 마초, 그는 누구인가? 마초는 자가 맹기이고 부풍 무릉 사람이다. 붙인 마등은 영제말 이라고 설명하면 참 쉽겠지만 이러면 마초가 누구인지 마등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마초는 그래도 꽤 후반까지 살아남는 중요 인물이니까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초는 마등의 아들이에요. 아니, 마초가 누군지 몰라서 설명을 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오죠. 마등! 그러면 마등은 누구인고 하니 마등은 원래 저기 양주에 살던 나무꾼이었어요. 마등의 아버지가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등도 어릴 때 가난했겠죠. 그래서 마등은 태생이 가난한 나무꾼이었지만 체격이 좋아서 힘을 잘 썼고 나무꾼 일만으로도 입에 풀칠은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사의 기록에도 신장 8척 남짓의 신체가 장대하며 얼굴과 코가 뛰어나고 남다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꽤 체격이 좋긴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당시 이름난 장수들이나 군벌들 기록을 보면 대부분 체격이 좋다라고 써있기도 하니까 특별할 건 없나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체격이 좋았으니까 이런 전쟁과 싸움에서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한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달걀이 먼저 건 나무꾼으로 살던 마등이 열심히 나무를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때는 바야흐로 184년쯤. 앞서 말했듯 마등은 양주, 중국의 외지 중에서도 외지, 끝자락 중에서도 끝자락에 살고 있었어요. 마등이 살던 양주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중앙에서의 군사적 개입이나 보급, 지원이 어려웠고 따라서 평소 치안 상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쁜 치안 상태로 인해 도적대의 출몰이나 강족과 저족과 같은 외적들의 침입이 잦은 지역이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싸움판, 난장판, 전쟁통인 이 양주 지역이 184년 황건적의 난이 한창인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정규군의 힘이 약해 치안이 개판인 지역에 나라 전체가 도적대다 반란이다 뒤숭숭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십상시다 뭐다 하면서 온갖 나쁜 놈들이 판을 친다고 하니 난리가 안 나고 백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중 나머지 한 분이 나옵니다. 이 당시 양주에서는 서량의 강족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양주 지역의 몇몇 군을 장악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때 이를 지휘하던 것이 바로 한수였습니다. 정사 후한서 동탁열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중평원년 그러니까 184년에 동탁은 중랑장의 직책을 받아 노식을 대신하여 장각을 곡양에서 공격하였으나 군사가 패하여서 죄를 받았다. 이 노식을 대신하여 장각을 공격하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삼국지 컨텐츠 초기에 말했던 유비와 공손찬이 스승 노식을 파직시키고 동탁이 그 자리를 꿰찬 그 대목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노식을 대신하여 장각을 곡양에서 공격하였으나 군사가 패하여서 죄를 받았다. 그해 겨울 북쪽 지방에서 선령강과 포한하관의 도적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황중의를 함께 옹립하고 호북궁 배곡을 따랐다. 도적 이문후가 장군이 되어 호강교의 영징을 죽였다. 배곡 등이 금성 사람 변장과 한수 등을 겁박하여서 군장을 전임케 하고서 함께 금성태수 진의를 죽이고 여러 주군을 공격하여 불태웠다. 라고 적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오늘 내용에서 봐야 할 부분이에요. 배곡 등이 금성 사람 변장과 한수를 겁박하여 군정을 전임케 하고는 여러 주군을 공격하여 불태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주인공 한수는 사실 본인이 스스로 도적이 되고 싶어서 되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너 지휘관 해! 라고 시켜서 되었다고 보는 게 옳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사실 한수는 마등과는 다르게 태생부터 도적놈이었다라고 보는 해석들이 종종 있지만 한수의 속마음이 어땠을지는 몰라도 일단 기록된 바에 따르면 최초 도적대에 가담하기 시작한 건 한수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상황적인 요소가 컸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한수는 강족 반란 세력을 지휘하여 양주 세력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고 이후 동탁의 10만 대군의 패에 도망가긴 하지만 곧 다시 세력을 모아 이곳저곳을 점령하는 등 양주 지역에서 꽤나 이름 날리는 반란군이 되어갑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나머지 주인공 마초의 아버지 마등은 이 한수가 일으킨 강족과 저족의 연합 반란군을 막기 위한 토벌대에 지원하고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 마등은 원래 체격이 좋았고 나무를 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어깨랑 팔 근육이 아주 실전 근육으로 단단하게 단련이 되어 있었겠죠. 마등은 이 덕분인지 반란군 제압에서 연달아 공을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양주자사였던 경비의 부장, 쉽게 말해 2인자 자리까지 오르는 등 일개 남욱군에서 한 주의 2인자까지 승승장구하며 출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꿀같은 나날은 잠시뿐이었고 점점 커지는 반란 세력에 비해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안 그래도 부패해 있던 양주자사 경비의 방위군은 오래 버틸 수가 없었으니 경비는 죽임을 당하고 마등은 갈 곳을 잃고 하는 수 없이 반란군에 합류하게 되니 이때가 186년입니다. 동탁 열전에 기록된 바를 보면 중평 3년, 즉 186년 겨울 장온을 서울로 부르니 한수가 곧 변장과 배곡, 이문후를 죽이고서 10만여 병력으로 농서로 진격하여 포위하였다. 태수 이상이 같이 반역하고 한수와 협력하여서 양주자사 경비를 죽였다. 그리고 비사마 부풍 마등이 병사를 일으켜 반역하고 또한 한양의 왕국이 스스로 합중장군이라 일컫고 모두 한수와 합류하였다. 모두 왕국을 주군으로 추대하고서 그 무리를 모두 모아 삼보 지방을 침탈하였다. 중평 5년에 진창을 포위하였다. 곧 동탁을 전장군으로 제수하여서 좌장군 황보순과 함께 치도록 하였다. 한수 등이 권력 투쟁을 하다가 서로 죽임으로 그 밑에 군사가 갈라지고 무너졌다. 라고 적고 있는데 이 기록만 보면 한수와 마등의 반란 세력이 황보순과 동탁에 의해 토벌을 당했고 그 군사가 갈라지고 무너졌으니 곧 망하겠구나 싶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대로 흘러가면 삼국지가 아니죠.
마등 한수의 반란군이 떡이 되도록 털리고 거의 다 망해갈 무렵인 중평 5년에서 6년쯤, 즉 188년에서 189년쯤 중앙정부에서 또 하나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십상시의 난입니다. 하진이 십상시에 의해 암살당하고 이를 틈탄 동탁이 낙양을 점령하면서 소재를 폐위하고 헌제를 즉위시키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그리고 이에 분개한 각지의 세력들이 반동탁 연합군을 꾸리는 것도 바로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동탁은 반동탁 연합군의 세력이 점점 불어나자 몇 년까지만 해도 황보숭이랑 토벌하던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한 서량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서량 지역에서 세력을 추스리고 있던 반란군이자 도적대인 마등과 한수에게 죄를 사면해 줄 테니 너 내 동료가 되어라 를 시전합니다. 이 시점에서 마등과 한수는 중앙정부의 실권자였던 동탁에 의해 죄가 사라지고 합법적인 지방군벌이 되었고 이후 마등과 한수가 도와주기도 전에 동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는 사면받고 피 튀기는 싸움은 면하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게 된 거죠. 심지어 마등 한수의 세력이 신경 쓰였던 이각 곽사의 회유책으로 인해 관직까지 받게 된 마등 한수는 다시 근거지였던 양주로 돌아가 지역군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별거 아닌 일로 또는 이각곽사와의 트러블로 짜잘한 전투를 이기고 지는 세월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거의 10년이 흘러 건한 13년, 즉 208년이 되었으니 이때가 언제인고 하니 적벽대전이 있던 그 해가 되겠습니다. 마등은 이 무렵 원소와 조조 간의 싸움에서 조조의 편을 들어준 대가로 위위라는 관직을 받게 되는데 마등이 이 관직을 받은과 동시에 서량에서 가지고 있던 군벌로서의 군사적 자리를 아들 마초에게 넘기고 마음 편하고 몸 편한 책상 앞 관직살이를 하러 떠납니다. 그렇게 마초가 서량의 군벌로서 자리하게 되고 아버지 마등을 이어 한수와 연합한 마초는 서량 지역의 거대 군벌로서의 입지를 가지게 된 거죠. 자, 돌아 마초와 한수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서량의 군벌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다시 조조와의 대치 직전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조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조는 한중의 장로를 치기 위해 부하장수 종효와 하후연을 보냈다라고 지난 시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종효와 하후연이 과연 한중을 치기 위한 것일까? 우리를 치려는 게 진실이고 장로는 그저 페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마초와 한수 등 관중 지역의 군벌들이 조조에게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조조는 이 마초와 한수 그리고 나머지 관중의 세력들이 종효와 하후연 토벌대에 대해 부담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나는 장로를 치러 가는 거니까 쟤네는 상관없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정상 고유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태조, 즉 조조는 종효 등을 파견하여 장로를 토벌하려고 했다. 그런데 고유가 간언하여 지금 한중으로 거대한 군사를 파견한다면 서쪽에 있는 한수와 마초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어 주변을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 우선 삼보 지역을 먼저 평정하는 것이 옳고 삼보 지역을 평정하고 난 뒤에는 한중은 경문만을 보내도 평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효가 관소를 넘어 쳐들어가자 과연 한수와 마초 등이 모반하였다 라고 적고 있어요. 정확히 아주 정확히 지금 한중으로 군사를 보내면 주변에 있는 마초와 한수가 쫄아서 반란을 일으킬 거다라고 말해줬는데 조조가 몰랐을 리 없죠. 다만 그저 아는 것과 알고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결국 조조는 고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중으로 대군을 보냈으며 결과적으로 마초 한수를 포함한 관중 지역의 군벌 10명의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데 이 10군벌의 군사가 약 10만에 달하는 대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조와 마초 한수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을 예상했건 못했건 조조는 장로를 치는 것이 표면적인 명분이었던 군대인 종효와 하우연의 부대만으로는 마초 한수의 10만 대군과 당연히 싸움이 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전설의 장수 조인을 보내 일단 마초군의 위세를 막게 하고 곧 조조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관중 지역을 치러 떠나게 됩니다. 정사무제기에서 이 마초 한수 등의 서량 세력과의 전투에 대해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이때 관중의 제장들은 종효가 습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하니 마침내 마초가 한수, 양추, 이감, 성의 등과 함께 모반했다. 조인을 보내 이를 토벌케 했다. 마초 등은 동관에 주둔했는데 공이 제장들에게 경계해 말하길 관서의 군사들이 정예로 구성되어 있고 사나우니 견고히 지키기만 하고 더불어 싸우지 말라고 했다. 가을 7월 공이 서쪽을 정벌하여 마초 등과 더불어 관을 사이에 끼고 진을 쳤다. 공은 급박하게 대치하는 한편 몰래 서황, 주령 등을 보내 밤중에 포판진을 건너 하서 지역을 점거해 둔영을 세우게 했다. 공이 동관에서 북쪽으로 강을 건너려 했는데 미처 건너기 전에 마초가 배를 향해 달려와 급박하게 싸웠다. 이에 교위, 정비가 우마를 불어 유인하자 적들이 우마를 취하느라 어지러워졌고 이에 공이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라고 적고 있는데 이 대목이 바로 마초 한수와의 싸움에 대해 기록된 무제기 내용 중 유일하게 조조가 마초 한수군에 쫓겨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으로 조조는 이 위기를 넘기고 나서부터 마초 한수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위기를 넘기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장수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허저입니다. 허저가 조조의 목숨을 살리고 군을 위기에서 구해낸 이야기를 정사 허저전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조조는 북쪽으로 가기 위해 항하를 건너기 전에 먼저 군대를 건너가게 하고 허저와 호사 100여 명을 남쪽 해안에 주둔시켜 뒤를 끊도록 했다. 마초는 보병과 기병 만여 명을 이끌고 조조군을 추격하여 왔는데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허저는 조조에게 적군이 너무 많이 오고 지금 병사들은 이미 다 건넜으니 떠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조조를 부축하여 배에 태웠다. 적군은 더욱 빨리 추격하였고 군사들은 배에 오르려는 자들을 죽이고 왼손으로 말 안장을 들어 조조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았다. 사공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자 허저는 오른손으로 배를 저어 나아가게 하여 가까스로 황하를 건넜다. 이날 허저가 없었다면 조조는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조조가 진군을 위해 본진을 먼저 황하를 건너게 하고 이제 다 건넜나 보군 마무리를 하면서 나도 건너야지 하는 찰나를 노려서 마초군이 쳐들어온 거죠. 본대가 다 빠지고 허저랑 병사 100여 명만 있는데 마초의 보병 기병이 10,000명이 와버리니까 이걸 싸울 수가 있겠어요? 얼른 본대를 따라가 보려고 하지만 기병이 막 따라와서 활을 막 쏘니까 이제 아주 죽기 직전이었던 거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때 조조의 호위를 맡고 있었던 장수가 누굽니까? 바로 허저 아닙니까? 일찍이 조조에게 그대는 나의 번쾌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대단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초군이 막 몰려오니까 허저는 조조를 데리고 작은 배에 올라가지고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말 안장으로 딱 막으면서 한 손으로는 칼을 휘둘러서 배에 오려는 적군을 막 막고 뱃사공이 딱 죽으니까 손으로 노를 저어서 배를 나가게 하여 조조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기적인 공적을 세웁니다. 이날 당연히 조조를 잡거나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마초는 허저의 무용담을 듣고 허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지나 조조와 마초 한수가 정상회담 같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마초는 이번에야말로 조조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담에 참가를 해요. 그리고 한바탕 피바람을 싹 생각을 하면서 한수와 함께 회담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웬걸 조조가 호위 병력을 딱 한 명 데리고 온 게 아니겠어요? 마초는 사실 조조를 데리고 멀리서 도망가는 허저를 조그맣게 멀리서
본 적밖에 없으니까 그게 허저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마초도 바보가 아닌지라 삘이 딱 온 거죠. 아, 저게 허전가 하고 약간 쫄아서 조조한테 묻습니다. 조공에게 호랑이 같은 장수가 있다는데 그게 누굽니까? 앞에 있는 게 허전 거 뻔히 아는데 쫄리니까 호랑이 같다 하면서 추켜 세워준 거예요. 그러자 호랑이 장수 허저가 마초를 눈을 부릅뜨고 찌르보았고 마초는 조조 암살은 고이 접어 마음속에 넣어놓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매우 나관중스럽고 과장된 연희의 소설 같지만 정사 허저전의 기록을 보면 이후 조조는 한수, 마초 등과 단독으로 회담하였는데 좌우에 아무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오직 허저 한 사람만을 데리고 있었다. 마초는 그의 힘에 의지하여 사사로이 앞으로 나가 조조를 죽이려고 했으나 평소 허조의 용맹함을 듣고 조조를 수행하는 기병이 바로 허저라고 의심하며 조조에게 물었다. 조공에게는 호후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조조는 고개를 돌려 허저를 가리켰고 허저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마초 등은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각자 진영으로 돌아갔다. 라고 연희와 정사에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나 과장과 시나리오와 극적인 연출을 좋아하는 나관중이 정사 그대로의 내용을 적어둘 만큼 이 당시 허저의 용맹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런 슈퍼장수 허저의 힘을 입은 조조군은 앞서 말했듯 이후 연전연승하면서 마초 한수군을 격파해버립니다. 무제기에서는 조조가 가후의 책략을 활용해 마초와 한수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늘 나오는 대로 조조 대단해 하는 기록이 더 남아있지만 그다지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허저의 활약 이후 나머지 마초 한수 연합군과 조조의 싸움은 전부 조조의 계책을 통해 승리하는 과정이나 어떤 지역에서 누구를 보내 이겼다더라 하는 정도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3년이나 이어진 조조와 마초 한수 연합의 싸움은 그 기간에 비해 조조의 입장에서는 쉽고 간단하게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전쟁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봐도 마초 한수의 10만 병력과 그 초반 기세에 비해 실질적인 전투들은 대부분 조조군이 이겼다는 점이나 이 전쟁통의 두 번의 큰 전투인 동관전투와 위수전투 모두 마초 한수 연합군의 참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보면 마초 한수가 조조에게 위협적인 세력이 된 것은 조조군이 적벽대전에 대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비어버린 본거지에 빈집털이를 하러 오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었지 실질적으로 조조의 중앙세력과 1대1로 맞붙기에는 한참 모자란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별거 아닌 마초 한수, 마초는 그나마 좀 낫지만 별거 아닌 한수 이야기로 너무 많은 시간을 썼네요. 그래도 듣는 여러분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조조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이 마초 한수 말고도 조조의 진군에 지레 겁먹은 또 다른 군주가 있었죠. 유시성을 가진 또 다른 한 명의 군주 유장. 유장은 조조의 익주정벌과 한중 싸움의 불번짐을 막기 위해 유비를 불러들였는데요. 과연 이 둘은 조조가 마초를 잡는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통수의 대명사 유시성을 가진 두 인물이 모여있는데 과연 평화로웠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삼국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더 빠르고 더 쭉쭉 진도를 뺄 삼국지 많이 기대해주세요.